그저께 너무 비참한 그 무안공항에서의 네. 그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박상수 변호사께서 공군 공보장교도 하셨고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를 오래 지내시고 해서 특히 이쪽 항공 사고 관련해서 하여튼 조회도 깊고 굉장히 지식이 그 깊은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사고 나고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SNS에 올렸던 글들이 보도보다도 어떨 땐 시점 좀 빠르게 아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를 짚어내셨다 그런 그 평가도 받고 계신데 일단 이 참사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공군 때 저랑 제일 친했던 조종사분을 제가 제대하고 한 달 있다가 전투기 추락 사고로 떠나보냈어요. 그 중령님이 있어요. 오충현 예. 중령님이라고 예. 이분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예. 제가 중인데도 저한테 진짜 기획처장으로 계셨고 전 저온실에 있었고 예. 했는데 너무 잘해주신 분인데 제가 제대하고 한 달 반 있다가 그 훈련하다가 이렇게 추락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비행기 사고엔 좀 남다른 그런 저는 진짜 그런 있으시네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에서 당하신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고 너무 그 슬픔도 알겠고 그 과정이 그러는데 사고 영상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 사고 영상을 다시 한번 예. 좀 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어제도 좀 봤지만 이 뭐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인근 주민 이근영 씨가 찍으셨다니까 저게 지금 동체 착륙으로 가는 거고 저희가 마지막 그렇죠. 지금 좀 저렇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너무 충격적이라 편집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한번 스톱 시켜주세요. 마지막 그 충돌하기 직전. 자, 스톱하면 자 지금 저기 보이는 저희가 처음에 그냥 외벽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외벽이 아니라 흑으로 둔덕이 있었고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 아주 강력한 단단한 맞아요. 구조물 위에 소위 그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안테나 유도하는 안테나가 있었는데 저게 가로가 한 40m 되고 높이가 2m, 두께 4m. 결국은 비행기가 저기에 동체 착륙으로 속도를 못 줄이는 가운데 부딪혀서 폭발한 거죠. 지금 저희가 그래픽도 보여드리는데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게 비행장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거 논란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사고를 보면 이 사고는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다 해서 유압 장치 이제 이게 유압이 뭐냐면 이 플랩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이 랜딩 기어 내려오는 게 그렇죠. 전부 이 유압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운전할 때도 원래는 빡 돌리려면 힘으로 돌리면 빡빡한데 그쵸. 그거를 다 유압으로 소위 파워 스티어링이 됐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거 그대로 비행기로 구현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유압이 빠지면 랜딩 기어도 안 내려오고 플랩도 움직이지 않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근데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랑 엑셀이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핸들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어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유압이 빠지면. 근데 버드 스트라이크로 일단 유압은 빠지기가 힘든데 유압은 왜 빠졌는지도 지금 의문이고 이런 건 이제 조사 결과로 나올 엔진이 겁니다. 완전히 훼손되면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엔진 동력으로 아마 유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좀 뒤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오른쪽 엔진만 사고가 났을 거라는데 그것도 이렇게 연기가 확 아니면 불꽃이 튀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어제 밤부터 자 이 영상도 어제 많이 보셨습니다만 자 오른쪽에 저건 잘 보이죠. 근데 잠깐 보면 다시 한번 조금 전 장면으로 스톱해 주시면 왼쪽에서 그렇죠.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네. 그래서 저게 그리고 또 목격자들에 의하면 저 그림은 안 나오는데 인근에 낚시하던 목격자에 따르면 비행기 지나가는데 새떼가 굉장히 많았다는 목격도 나오니까 아마도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에 다 새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확 일어나서 오른쪽은 심하게 훼손됐지만 왼쪽 엔진도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그 엔진 두 개가 다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럼 유압도 안 먹었을 유압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두 개가 다 꺼지면 그래서 저는 엔진이 한 개만 꺼지면 유압은 버텨야 되는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제 오늘 나오는 게 두 개가 지금 다 꺼졌다. 근데 어쨌든 유압이 안 되는 이 비행기는요 조종이 안 되는 비행기예요. 조종이 안 되는 비행기라서 글라이딩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유압이 빠진 비행기가 정말 그렇게 글라이딩만 하다가 대형 참사가 발생된 비행기 사고가 바로 일본항공 123 사건, 잘 123 사건이라고 있어요. 정말 그 신기의 비행을 하다가 결국 산에다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다 사망한 유명한 그 일본항공의 유일한 인명 사고인데 그 사건이 유압이 다 빠지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유압이 다 빠진 상태에서 유압이 빠진 걸 알고는 이렇게 최대한
고개 비행을 그러니까 비행기는 엔진이 다 꺼져도 글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라이딩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된 사고인데 근데 이번 사고는 유압이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조정이 진짜 힘든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 동체 착륙이 들어갔어요. 이게 저도 이 공보장교도 했었고 대한항공의 사내변으로도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고와 관련된 거를 이쪽 분야에 한쪽은 언론, 한쪽은 법률가로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건데 동체 착륙의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지만 이번 동체 착륙은 터치다운이 조금 할수록 끝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들어온 거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착지를 조금만 더 뒤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죠.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중간에 들어온 거 빼고는 열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만약에 이게 동체 착륙이 활주로 해서 조금 어긋나게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되게 위험해집니다. 여러 지작물들에 부딪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래서 활주로는 일단 깔끔하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할 때 뭐 바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바다는요. 이 저항성이 더 강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위험합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은 그때 정말 그건 기적. 도저히 다른 공항으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 바다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허드슨 강에. 그렇죠, 그리고 허드슨 강은 강이라서 잔잔했는데 여기는 갯벌도 있고 바다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바다로 가는 거는 아닌 거고 가장 깔끔한 활주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활주로에 가운데 정렬을 딱 해서 유압이 다 빠졌는데 딱 내렸단 말이죠. 저 영상을 보는데 정확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박 변호사도 아마 그러신 것 같고 전문가들이 저 정도로 깔끔하게 내렸으면 유압이 다 빠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쪽 저쪽 기사를 보도를 보니까 거의 기장과 부기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운전대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걸 잡고 그게 아마 잘 안 움직이게 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했을 수도 있대요. 그걸 억지로 잡고 정말 어렵게 거기에 착지시켰을 것이다. 그냥 그런 관측이 좀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렇게 착륙을 했으면 오버런이나 동체 착륙까지는 아니라도 오버런 사고는 진짜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자주 대한항공이 이제 대한항공이 있을 때 보면은 안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내내 사고를 한 번도 안 나면 월급 한 달치를 더 줘요. 이 안전수당이 전 직원 한 달치를 더 줘요. 근데 꼭 보면 요 한 10월, 11월쯤 와서 어디서 오버런이 하나 나. 오버런은 되게 자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고 중에서 그나마 자주 나는 게 오버런인데 활주로를 이탈해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명사고 같은 건 전혀 없어도 활주로 이탈만 해도 오버런 사고로 본다 이거죠. 조금만 한 바퀴만 나가도 오버런이에요. 한 바퀴만 나가. 그러니까 오버런 하나만 나도 그냥 안전수당은 날아가는 거죠. 제가 그 한진그룹을 2013년부터 19년까지 다녔으니까 거의 한 7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안전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 오버런 사고는 늘 있었기 때문에 오버런 사고는 늘 있어서. 근데 문제는 오버런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활주로 오버런 나는 활주로 주변은 전부 그래서 어지간하면 항공기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걸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께서 사실 어제인가부터도 이거를 SNS에 올리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럼 아까 같은 그렇게 좀 거의 딱딱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벽이라고 하는데 외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셨잖아요. 조적조 벽돌이에요. 조적조 벽돌이라 하면 그냥 벽돌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밀고 나가면 뚫고 나가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거기에 막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얘기는 로컬라이저를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좀 뚫고 지나가게 했으면 벽에 부딪혔을 때도 저게 지금 벽입니다. 조적조 벽돌이에요. 저게 저 로컬라이저 뒤에 있는 벽이죠. 저게 외벽이에요. 저게 외벽인데 처음에 계속 저걸 외벽에 충돌했다고 그러는데 외벽에 충돌해서 저렇게 터진다고?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외벽은 조적조 벽돌로 군공항을 가도 다 저렇게 조적조 벽돌로 해놓습니다. 왜 조적조 벽돌로 해놓냐면 저게 항공기가 밀고 나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오히려 저것이 제동장치의 역할을 해주라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로컬라이저에 그렇게 거대한 충돌을 하지 않고 거기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저기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충격이 완화되고 저거는 무너지면서 정말 그 비행기가 큰 인명 피해 없이 정지할 수 있는 개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뻔했네요. 처음에 제가 기사가 처음 나왔는데 기사를 보는데 비행기 테일이 외벽에 부딪히면서 그게 이투데이인가에서 처음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아침에 제가 기사를 딱 보는데 테일이 부딪혔대. 그래서 테일이면은 테일 쪽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번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동체 착륙할 거라고 못했고 동체 착륙하면 이렇게 빙글 돌 수가 있거든요. 돌면서 테일이 이렇게 외벽에 부딪히면서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영상 보니까 저 MBC 보도를 보는데 동체 동체청이 완벽했는데 웬 콘크리트 성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제 외벽이라는 표현은 초반에는 약간 표현이 잘못된 잘못된 오버, 거죠. 일종의 오버였던 네. 거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 그래픽 준비했는데 활주로에서 활주로를 이제 일단 오버런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쵸. 제어 네. 속도 제거 안 됐으니까. 저기서 로컬라이저 있는 저 그 콘크리트 이 소위 그 둔덕과 네. 콘크리트 구조물 너무 단단한 저기 264m였고 그 다음에 59m를 더 가서 담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로컬라이저만 그렇게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까지 쌓여 있어서 그렇죠. 완전히 비행기를 그냥 그대로 이건 거의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에 그냥 갖다 수십 톤의 충격으로 부딪히는 저것만 지날 수 있었으면 오히려 한 59m 더 가서 외벽을 치면서 외벽을 비행기가 치면서 네. 조금 더 가서 크게 훼손 안 당하고 섰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예. 2022년도에 대한항공 비행기 하나가 오버런을 해가지고 예. 로컬라이저를 치고 예. 민가를 덮치기 직전에 스톱했던 일이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2022년에 세부공항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지금 조선일보에도 사건입니다. 2m짜리 저 콘크리트 둔덕 충돌 네. 때 수천 톤 충격. 결국 수천 톤의 충격을 맞아요. 저 저 콘크리트 장벽이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영상을 보는데 너무 저 콘크리트 장벽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로컬라이저는 무조건 그 ILS 그러니까 예. 그 기계 장치로 계측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인데 예. 핵심 장치인데 핵심 부품인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세워놓고 예. 잘 부서지는 철골 구조로 세워놓거나 그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세부공항에서 2022년에 대한항공이 오버런을 했는데 오버런을 한 다음에 로컬라이저에 부딪히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서면서 인명사고 없이 끝났거든요. 그때도 그렇죠. 그 사진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 찾으신 동안 2015년 4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아나항공 충돌 사고 때도 시속 200km로 시속이 굉장히 빨랐는데 그리고 그 충돌 후에 그 항공기 그때 에어버스 320-200이었답니다. 엔진에 불이 붙었지만 탑승객 81명 아무도 사망자 없었고 27명 경사만했다. 왜냐? 무한공항과 달리 히로시마 공항은 로컬라이저가 맞아요. 바닥에서 솟아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비행기가 거기를 뚫고 탁 지나갈 수 있게 쉽게 부서지는 소재로 돼 있었다는 보면 거예요. 세부공항인데 아이고, 이거- 여기도 보면은 요 보이시죠? 예. 여기에 예, 이제 예.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게 로컬라이저예요. 로컬라이저. 아이고 이게 좀 예. 예.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를 뚫고 지나가서 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로컬라이저 둔덕 콘크리트 둔덕 저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면서 이걸 여기다 왜 만들었지? 예. 하는 이 궁금증 때문에 예. 이제 그 항공법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정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항공사 해봐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있는 사내 변호사들 그다음에 로펌들에서도 항공법 하는 변호사는 각 대형 로펌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요. 아. 그래서 항공법을 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규정들을 찾는 법도 잘 몰랐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서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예, 몇 년 예. 동안 하면서. 예. 그래서 항공법 규정들을 이 국토부 훈령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국토부 훈령 예규 고시들 이런 것들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다 보니까 예. 쫙 찾아봤어요. 예. 쫙 찾아봤고 그 과정에서 그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찾아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 끝에 종단 안전구역 내에는 예. 이런 식의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로컬라이저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콘크리트 턱을 만들어도 예. 7.5cm 이상은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왜 7.5cm냐? 예. 랜딩 기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과속 방지턱처럼. 아. 그러니까 7.5cm 이상은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도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예. 인천공항도 7.5cm짜리 턱 위에 서 있더라고요. 로컬라이저가. 아. 그러니까 7.5cm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저기는 지금 한 2, 3m짜리인데 예. 2, 3m짜리 콘크리트 방벽이 어떻게 서 있는 거지? 라는 예. 2m로 지금 나옵니다. 2m 엄청난 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말이- 그게 규정 위반이에요? 아니면 근데 국토부에서 일단 규정에는 맞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요 범위가 예.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예, 그래서 종단 안전구역 이 범위가 요 범위만 규정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하나? 그럼 국토부가 이게 종단 안전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가? 그래서
국토부 발표를 기다려봐야겠다. 예, 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예, 글을 올렸고 그랬더니 이제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 이 로컬라이저는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종단 예. 안전구역 밖에 있는 거라서 그와 같은 규정이 7.5cm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국토부 공무원이 뭐라고까지 인터뷰를 하냐면 종단 안전구역 밖에는 관제탑도 있는데 예. 그러면 활주로 오버런 해가지고 관제탑에 충돌해서 폭발하면은 그것도 공항 잘못이고 국토부 잘못이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예. 관제탑 얘기는 여기서 좀 안 맞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규정을 좀 더 찾아봤어요. 예. 규정을 좀 더 찾아봤더니 2022년 6월에 예. 2022년 6월 21일입니다. 국토부 고시로 예.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라는 것을 예.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를 해요. 예. 고시를 내요. 예. 국토부가. 거기에 보면 21조 4항에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 제공시설, 이 방위각 제공시설이 로컬라이저. 예. 방위각 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예.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하며 예. 이렇게 그럼 로컬라이저가 그 있는 데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종단 안전구역으로 본다는 거네요. 예, 이거를 22년 6월에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법조인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따져야 예. 되니까 무안공항이 정밀 접근 활주로냐? 아. 왜냐하면 그 종단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확장하는 건 예. 정밀 접근 활주로에 한정되는 거예요. 이 고시에 따르면. 정밀적으로 활주로에 아니에요. 그래서 정밀 접근 예. 활주로인지를 무안공항 안내 책자에서 찾아봤습니다. 예. 무안공항 안내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행 안전 시설 ILS 카테고리 1. 예. ILS 카테고리 1 이게 뭐냐면 바로 정밀 접근. 정밀 접근 활주로예요. 그러면 지금 박상수 변호사 찾으신 거에 따르면 이 네. 규정들을 다 포개놓고 보면 네. 로컬라이저 있는 데까지가 안전 지역이고 네. 안전구역이고 그러면 그게 뭐 어제 국토부가 뭐 활주로 주변 190m 구역 안에는 항공기 이착륙에 방해될 만한 이런 구조물 설치 없는데 로컬라이저는 251m 있으니까 뭐 괜찮아. 이거 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발표한 199m까지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건 아마 국토부가 그렇게 운용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를 근데 했겠죠. 로컬라이저까지는 무조건 종단 안전구역으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확장해야 된다는 게 이 고시죠. 국토부 고시죠. 그럼 국토부가 이거 모르고 그러니까 헛소리했거나 그러면 199m까지 운용한 게 이 규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규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로컬라이저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걸 연장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규정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 이카오라고 있어요. 이카오. 예. 이카오가 이제 국제 뭐냐면 민간항공기구. 민항항공기구인데 예. 이 이카오가 국제 기준을 다 만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법이나 훈련 고시 이런 것들은요. 예. 다 이카오 기준을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의 그 사내 변호사로 일할 때 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카오 규정이 다르고 국토부 훈령이 다르고 고시가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게 셋 다 엇갈려. 그러면 이제 이때 항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할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어디다 도대체 기준을 둬야 될지. 그렇죠. 그럼 이제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하면은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잘 내려주면 좋은데 이게 예. 또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항공사 변호사들은 이때가 정말 머리가 터집니다. 예. 우리가 유권 해석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의견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았는데 예. 그래서 이카오 규정을 또 찾아봤습니다. 예. 이카오 규정을 찾아보니까 예. 300m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종단 안전 기준이라고 이야기한 안전구역을 300m까지로 이렇게 이와 같은 정밀 접근 공항 있죠? 예. 이런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300m까지로 놓고 봐야 되고요. 예. 그게 이제 타입 4예요. 예. 이게 무항공항 보니까 타입 4인데 이 타입 4에 해당되는 정밀 접근 활주로입니다. 예. 이건 300m까지라고 봐야 되고 예. 그러면 저 시설은 250m 지점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카오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카오 규정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를 거기다 둔 것도 위반이네 일단.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었어도 아니요. 위반. 로컬라이저를 둘 수는 있는데 예. 둘 수는 있는데 부드러운 소재로 둬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이카오 규정을 찾아보면 예. 분명히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프레절. 깨지기 쉬운. 예. 예. 프레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콘크리트 방벽이 프레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카오 규정 위반이에요. 근데 이카오 규정은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이카오 규정상으로도 지금 우리 그래픽이 264로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다르게 재면 251mm. 어쨌든 300이 안 되는 저기에 저렇게 딱딱한 고정을 만든 건 이카오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거죠. 둘째, 아까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발굴하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 여러 규정에 그 소위 무슨 안전구역이라고 공장 비행 종단 안전구역. 종단 안전구역에서 지금 국토부는 거기서 그 190m까지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아무리 단단하고 관제탑 같은 거 놔도 된다. 콘크리트로 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거 틀렸다. 왜냐? 종단 안전구역을 아예 저 로컬라이저까지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22년 6월에 이거를 제정해서 22년 6월 21일 날 시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로컬라이저 이 콘크리트 방벽을 언제 만들었냐? 예. 왜냐면 이게 22년 6월에 만든 거잖아요. 이 예. 고시가.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었나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어요. 23년에. 그러면 시점으로도 명확하게 이거 위반한 거네요. 그러니까 22년 6월 이전이면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니까 예. 이거를 개선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거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요. 23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아직 기사도 안 된 일종의 박상수 변호사의 단독 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찾아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TV조선에 이제 김미선 차장, 김미선 차장한테 제가 아침에 이거를 보내주면서 왜냐하면 새벽에 그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났어요. 그래요? 종단 안전구역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국토부 설명을 가지고 이렇게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기사에 보면은요. 그 기사에 이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 인용이 돼요. 이게 인용이 되는데 21조가 인용되지 않고 22조가 인용이 됩니다. 22조 뭐예요? 22조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정, 고시 이런 것들 종합하면 저 위치에 저렇게 그 단단한 콘크리트 된 2m 높이의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그 로컬라이저가 그런 식으로 설치해놓고 거기다 흑을 덮어놓고 해서 사실 흑을 덮어놔서 오히려 그 기장이 보기에는 저기 가서 저기에 부딪혀도 괜찮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워낙 다급한 상황이긴 했지만 거기 놔두면 안 됐던 거네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오늘 중앙일보 새벽에 이 기사가 올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기사를 보고 여기에 보면 종단 안전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은 설치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제가 아까 얘기한 해당 기준 22조에는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로 반드시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이게 이카오의 그 프레절이에요. 프레절.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게 프레절이거든요. 근데 이 22조만 언급하면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는 것만 이 프레절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 중앙일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의 21조 사항에는 종단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확장한다라는 걸 분명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21조가 더 명쾌한 거네요. 명쾌해요. 로컬라이저는 일단 그래서 어디든 거기까지가 종단 안전 구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든 저 따위로 만들면 안 된다고 우리 고시에도 있는 거네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1조 사항을 왜 언급을 안 했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TV조선의 김미선 차장에게 김미선 기자님한테 아침에 톡을 보냈어요. 이거 중앙일보 기사가 22조만 언급했는데 21조 사항에 따르면 여기까지다. 21조 사항을 국토부에 한번 물어보고 취재를 한번 해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까 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국경제에서 단독이 또 터져요. 한국경제에서 21조 사항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거긴 제가 연락한 적은 없는데 어젯밤에 제가 페북에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국토부에 질문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답이 없대요. 21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제가 지금 그 느끼기로는 그 항공 쪽에 워낙 전문성이 높고 법률적 지식도 많고 한 박상수 변호사가 현재까지 봐서 단독으로 발굴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지금 그 장원준 쇼도 그 내용을 아마 충격 단독으로 제목을 달아서 따로 하나 올려도 충분히 구독자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설명이 될 것 같고 다른 기사가 더 이후에 나오더라도
박상수 변호사가 발굴한 내용을 근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항공사고나 이런 것들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 그렇죠. 소중한 선배도 잃었고, 예. 저는 그 중령님을 너무 전 그냥 그때 가서 너무 울었어요. 그날 그리고 가가지고 이번에 정말 사실은 내가 저렇게 아주 단단한 구조물 2m씩 빼고 흙더미도 덮어놔서 그러니까요. 분덕에 저거만 아니었으면 179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살 수 있었잖아.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네,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사 조금 다치시더라도 그러니까요. 생명에는 위협을 안 받으실 수 있었는데 저거가 저렇게 좀 무지막지한 구조물이 있어서 이런 맞아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구조물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외국 사람들도 저희가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게 그저께 일요일 날 발생하고 분덕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보다 외부에서 먼저 나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누구죠? 이건 거의 범죄 행위다. 그런 얘기를 한 외부 일단 저건 또 다른 분인데 제프리 토마스 이거 항공산업 해설가래요. 거기에 벽을 두는 건 국제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이 사진만 보고도 이카오 영상만 규정에 보고도 위배돼요. 그러니까요. 300m 앞에다가 프레저를 놔야 되는데 프레저리 아닌 걸 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카오 규정에 위배되는 거 명확합니다. 어제 이거는. 그리고 또 이 영국의 항공 전문가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어제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영국 인터뷰에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곳에 있는 건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네,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그런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진짜 그걸 딱 보는데 저게 뭐야 하면서 뭐야를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서 본 거죠. 저도. 예.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게 공항에 있어라고 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뒤져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 예. 그랬으면 이걸 뒤져볼 일도 없었는데 예. 사실 저는 진짜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외벽에 꼬리 테일이 부딪히면서 뭔가 이렇게 사고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보니까 완전히 그래도 그냥- 아마도 그 기장과 부기장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맞아요. 운전대를 잡았고 네. 오늘 아침에 다른 전문가 일 들어보니까 아마 유압 때문에 이 랜딩 기어도 작동 안 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그래도 제3의 수단으로 부기장 뒤에 있는 이걸 당기면 일단 그냥 이 중력으로도 물리적으로 그거를 랜딩 기어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했을까? 그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세 개인데 하나 할 때마다 30초씩 걸린대요. 맞아요. 이 예, 중력으로 맞아요. 떨어뜨리니까 예, 세 맞아요. 개의 랜딩 기어를 다 한 떨어뜨리려면 2, 3분이 필요해요. 1분 30초, 한 1분 30초인데 맞아요. 아마도 양쪽 엔진이 다 나갔으면 양력을 못 받으니까 네. 양력만 받았어도 삥 돌아서 원래대로 원래대로 했겠죠. 갔을 겁니다. 근데 예. 양력을 못 받으니까 아마 바로 돌아서 이제 역주행처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착륙 지점도 조금 중간이 됐던 거고 아마도 시간상으로도 그렇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뭔가 스티어링 휠처럼 유압이 작동 안 하는 그러니까요. 이 운전대를 힘을 다해서 잡느라고 이걸 할 틈도 없었을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나름 이게 맞다면 기장과 부기장은 최선을 다해서 동체 착륙을 정말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그 관계자를 보면 거기 이 착륙할 때까지 굉장히 잘했다. 네. 그다음에 불 잘 안 붙고 아마 또 기술을 좀 올린 것도 어떤 분들은 거기서 기술을 내렸어야 이 마찰이 더 했을 텐데 하는 분도 계시던데 또 최신 전문가의 최신 분석은 이게 올리는 게 차라리 맞다. 왜냐? 이게 보잉 이 기종은 밑에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찰이 어차피 이 엔진 맞아요. 두 개만 되지 동체가 잘 안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을 올려서 여기도 공기로 받고 뒤라도 좀 붙여야 이게 마찰을 좀 그나마 유도하는 거다. 그러면 이 가설 시나리오가 맞다면 기장 부기장은 그 상황에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니, 저는 예. 음성 기록이 나와봐야 될 물론 것 알겠지만, 같지만 예. 음성 기록이 나와봐야 될 것 같겠지만 그거는 이제 한 몇 달 걸릴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사고 현장에 그 전투기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 음성 예, 기록들을 예. 다 들었던 입장에서 그런 거를 들었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완벽한 동체 착륙을 하고 눈앞에 콘크리트 방벽이 등장했을 때 그 절망감 아마 그랬겠죠. 내가 다 살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눈앞에 등장했지 않겠습니까? 콘크리트 방벽이. 저는 그 절망감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예. 녹음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끔찍해요. 진짜 그래서 국토부에서 처음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가 지금 내놓는 입장은 저는 그래요. 이거를 지금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포항에도 있고
뭐 뭐 여수에도 있고 뭐 그렇다는 뭐 거예요. 그러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럼 빨리 없애야죠. 없애야죠. 예. 예, 예. 규정이 만약에 그렇다면 규정을 빨리 고친다고 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박상수 변호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규정에도 그렇게 규정도 이미 고친 것 같아요. 안돼 예, 규정에도 2022년에 6월에 2022년 6월에 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국토부 고시인가요? 예, 국토부 고시예요. 고시. 예. 국토부 고시를 2022년 6월 20일 날 만들었어요. 이거를. 예.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종단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확장하기로 만들 때는 21조 사항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넣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렇죠. 좀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시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왜 안 지켜졌는지.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토부가 이 21조 사항을 어제 보도자료까지 내서 예. 이거는 뭐 규정을 만들어 지킨 공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이 21조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저런 콘크리트 방벽이 그 오버런 사고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콘크리트 방벽이 있는 공항은 저는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저런 콘크리트 방벽이 있는 공항은. 그렇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 방벽은 저건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죠. 예, 저거를 규정이 된다고 해서 저거를 갖다 놔둔다고 비용이 좀 들어도요. 저걸 예. 제거를 해야 되고요. 어제 제가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진짜 묘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예. 이게 무슨 기사인가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정확하진 않고 이게 공항이 이렇게 무안공항이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았나 봐요. 아, 그래요. 이렇게 저도 봤어요. 약간 밑으로 이렇게 구릉지게 내려간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이거를 둔덕을 맞춰서 만든 것 같아요. 둔덕을 만들어서 왜냐면 네. 이거는 이 굉장히 그쵸. 그 비행기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가 로컬라이저니까 로컬라이저는 요거를 활주로랑 수평으로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를 메워서 그렇죠. 이렇게 평평하게 했어요. 가운데를 평평하게 그렇게 메우면 되는 했어야죠. 거잖아요. 예. 그걸 굳이 여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콘크리트 넣어놓으면 나중에 비행기 부딪히면 어쩌라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국토부의 설명을 보면 묘한 설명을 하는데 예. 그 콘크리트가 예. 이 활주로 연장선상에서 기준으로 놓고 보면 7.5cm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밑에 2m는 이걸 메우느라고 한 거니까 네. 근데 비행기는 결국 여기 내려갔다가 내려와서 박은 거잖아요. 박은 여기다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 7.5cm 올라와 있다고 이거를 규정해서 저기 한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하는 생각이 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 그 7.5cm라는 기준으로 만약에 통과되는 거였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단 안전구역 내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7.5cm 이상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런 거였다면은 그 구릉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을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나 그거를 시행하는 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평탄화하는데 분명히 활주로까지 평탄화했지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활주로 끝에도 평탄화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걸 평탄화하지 않았고 그거를 그 연장선상에서 7.5cm 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게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근데 종단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조문은 완전히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조문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개선책을 국토부에서 빠르게 해서 예. 이런 콘크리트 장벽이 활주로 코앞에 200m, 300m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네. 얼마나 비참한 국제 기준인 참고로 이카오 기준은 예. 300m 안쪽에는 프레저리라는 분명히 프레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0m 안쪽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여객기에 그 창문이 네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은 이렇게 계란이잖아요. 예. 창문이 다. 예. 이게 네모였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네모가 더 이뻐 보이는데 왜 계란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 같은 이야기인데 예. 옛날 항공기가 그 네모였을 때 예. 이게 네모면 사각형 양쪽 끝으로 해서 이렇게 피로 골절이 생긴대요. 아. 그래서 계속 피로가 누적되는 거예요. 예. 그 피로가 누적되다가 그 항공기 하나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냥 유리창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요. 예. 이 철이 예. 전부 산산이 조각나서 공중에서 다 돌아가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사고 조사를 몇 달 동안 예. 이렇게 해보니까 그
쇠가 그렇게 찢어진 거는 그 사각형 창문의 그 모서리에 있는 그 압력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됐다가 피로 누적이 됐다가 그게 찢어졌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이제 둥글게 해야 그런 압력이 그 비행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예. 그 후로 모든 항공기의 창문이 이 계란형의 이런 창문이 된 거예요. 예. 항공기와 관련된 이 규정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 이게 모두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고가 한번 생길 때마다 규정이 바뀌어요. 예. 사고가 한번 원래 옛날에는 물 들고 다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액체 폭탄 한번 터지고 나서 액체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공기 안전 규정은 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예. 네. 항공기 안전 규정은 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의 그 희생도 헛되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고쳐야 되는 고쳐야 겁니다. 되는 이거를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으니까 규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공항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저도 맨날 인천공항이나 쓰고 맨날 거기서만 이렇게 하고 예. 해외 공항을 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아니 못 봤어요, 제가. 외국 전문가들이 자기네는 이건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가까운데 한 200m 언저리에 저도 처음 봤어요. 저렇게 솔직히. 저런 콘크리트 덩어리로 저렇게 지어놓은 건 처음 봤다는 거 예, 아니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저도 막 바로 소리 질렀더니 저게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국토부 말대로 설령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예. 그걸 합법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합법이었어도 규정 고쳐서 그리고 네.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합법이 아니라 만들어놓은 고시에도 어긋나는 거를 국토부가 지금 모르고 있거나 네. 심지어 숨기고 있거나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워낙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카우 규정 고시 훈령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 국토부의 설명을 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예, 기다려야죠. 예. 예. 근데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보다 예. 지금 앞으로 다시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진행돼서 물론 잘 짓고 사실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덕도 신공항에서도 이런 참사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가 거기도 조금 짧죠. 활주로 짧죠. 짧은 지금 그 만들 때 약간 그런 거기도 면이 또 조류가 있고, 많다면서요. 예, 조류도 많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또 끝이 바다예요. 그러면 끝이 바다니까 비행기가 바다에 안 빠지게 하려면 뭔가를 또 세워놔야 되는데 예. 이번 같은 일이 혹시라도 터지면 거기 부딪혀서 또 사고가 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에 제주도는 왜 저렇게 돼 있냐? 제주도도 그쪽 끝이 제주공항도 끝이 바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항공사 사내변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공항들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다 타고 다니는 건데 예. 제주공항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제주공항이 윈드시어라 그래서 측풍이라고 합니다. 측풍.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한데 예. 항공기가 딱 착륙할 때 아. 랜딩이 딱 내려올 때 이 랜딩 기어 옆으로 치는 바람 이걸 측풍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윈드시어라 그래서 이게 세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이탈해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요런 워낙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제주공항에서 내리시다가 그 고어라운드라 그래서 요즘 이번에 이제 많이 복행이라 그래서 예. 고어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떠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 있어요. 이거 많이 겪어보시는 분들이 제주공항에서 많이 할 텐데 제주공항의 고어라운드의 거의 대부분이 이 측풍 때문이에요. 윈드시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예. 제주공항의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가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조심해서 내리기 때문에 제주공항이 크게 사고가 없이 지금까지 계속 운행이 되는 거예요. 서울 제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항공기가 가는 예. 탑3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예. 그래도 사고가 없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그런 부분에 실력도 좋고 굉장히 섬세하게 관제나 항공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예. 믿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 왜냐하면 항공 참사는 너무 큰 참사라 예.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이번 콘크리트 둔덕은 정말 이거는 반드시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느꼈어요. 이거를 다 없애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 이거를 규정을 바꿔서든 뭘 해서든 이걸 없애지 않으면 이거 있는 공항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 사고를 정리해 보면 네. 기본적으로 랜딩 기어가 왜 안 나왔거나 내리지 않았을까 하나. 그다음에 왜 이렇게 촉박했을까 시간이. 그다음에 둔덕 콘크리트 둔덕 이건 뭐야? 네. 이 세 가지로 전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기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버드 스트라이크 이를테면 왜 그런 데다가 공항을 만들었느냐 맞아요. 정식적으로 만든 거 네. 아니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주어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를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총을 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무한공항은 워낙 편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네. 많이 두기도 힘들었을 거고 물론 그래도 당시엔 한 명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맞아요. 한 명은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가 나온 것도 경보가 나온 것도 몰랐다니까 이번 그 관제탑이나 그쪽 무한공의 지위 무한공의 그 관제 미흡에 대해서는 짚어야 되는데 어쨌든 미스터리는 세 개인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촉박했을까 그것도 만약에 엔진이 다 나갔다면 정말 그렇게 쫓길 수밖에 없었고 다 뭐 유압 다 떨어져서 네. 이거 운전도 잘 안 되고 네. 브레이크도 안 들고 뭐 이거 플랫 맞아요. 올라가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 그 랜딩 기어를 왜 못 내렸을까? 네. 그것도 촉박한 거 맞물려 있는 거고 결국은 이번에 결국 가장 가슴 아프게 남는 건 앞단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그 둔덕의 그 무지막지하게 단단한 맞아요. 콘크리트 벽만 이만큼 안 서 있었어도 맞아요. 네. 이만한 희생은 없었을 텐데 네. 그렇죠? 사실 거기로 좀 결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공항은 없어요. 완벽한 그렇죠, 그렇죠. 공항은 예. 없고 그리고 완벽한 항공사도 없고 정말 이 정도 참사가 일어날 때는요. 제가 괌 사고 그 기록들을 그 대한항공 다닐 때 그 법무실에 앉아서 그거를 다 읽었어요. 예, 예. 대한항공 법무실은 그런 기록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고 기록들을. 근데 거기도 보면은 정말 이것만 괜찮았으면 이것만 괜찮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 일들이 예. 마디마디마다 있었어요. 그렇죠. 마디마디마다. 예.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괌 사고에서 가장 그 지목이 됐던 건 기장과 부기장 간의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 당시 대한항공은 공군에서 기수 문화가 있는 파일럿 문화가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기장의 잘못된 판단을 부기장이 제대로 그에 대해서 고쳐줄 수가 없는 그 군사 문화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기억납니다. 주된 요소로서 그게 기억납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대한항공은 그 칵핏 안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써야 존댓말을 안 쓰니까. 존댓말을 안 써야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사람이 이게 조종사들끼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한항공은 97년 이후로는 큰 인명 참사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고쳐졌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제주항공도 지금 아마 그러한 점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고쳐 나갈 겁니다. 모든 항공사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어 나갔어요.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안타까운 지점은 바로 그 콘크리트 장벽이다. 둔덕, 그 콘크리트 둔덕. 그거를 그래서 개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사고를 하면서 제가 느낀 지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총동원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